What is that? Aggregate or something? Roof tiles, beautiful. Plaster? 여기 미국 하버드 교수가 한국의 전통 가옥 건축 과정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석가래 사이사이에 놓인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3,000원짜리의 기적이라면서 한옥의 놀라운 비밀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미국 건축 분야 실시간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차지했고 현재는 10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한 기업은 전 직원 숙소를 한옥으로 짓겠다는 파격적인 발표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의 한 투자은행에서 M&A 총괄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로지 스미스입니다. 제 남편 피트는 MIT 화학공학과를 나와 보스턴의 제약회사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두 딸이 있는데 첫째 앨리스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닮아 공부를 잘했어요. 지금은 하버드에 진학하여 도시 공간이 사람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죠. 그런데 제일 큰 걱정이 12살 둘째 제이크입니다. 어릴 때부터 원인 모를 알레르기로 고생하면서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밤마다 가려움을 참지 못해 이불 위에서 몸을 비비며 벅벅 긁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어떻게든 둘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항히스타민제도 먹어보고 스테로이드 연고도 발랐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더 악화되고 몸에 안 맞는 약이라도 먹으면 벌겋게 몸이 달아오르곤 했죠. 보스턴 아동병원도 가보고 좋다는 곳은 다 가봤지만 아직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매일 마음이 답답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맡은 골드맘머시 인수합병 건이 마감으로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1년간 준비한 8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책상 위에는 검토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검토만 끝내면 된다고 생각하던 그때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양호 교사가 제이크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빨리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프로젝트를 포기하면 1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겠지만 제이크의 고통 앞에서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지 못한 업무를 동료 스티브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티브가 이 기회를 이용해 프로젝트를 마감을 잘한다면 회사에서 제 입지가 작아질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걱정을 할 겨를도 없이 집으로 뛰어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제이크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얼굴과 목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심한 가려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손톱 자국으로 가득한 아이의 목덜미를 보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다그치고 말았습니다. 제이크는 자신도 짜증이 난다며 울먹이면서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마라샹궈가 유행이라는 거였죠. 심지어 한국에서는 마라탕을 먹고 후르츠를 먹어서 마라탕 후루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 이야기로 한창일 때 중국 유학생 루한이 득이 양양하게 끼어들어서 마라샹궈를 먹으러 가자 했다고 했죠. 저는 한숨을 쉬며 평소에도 예민한 피부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왜 그랬냐고 물었죠. 제이크는 처음에는 순한 볶음밥을 시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루한이 너만 그렇게 먹으면 분위기 깨지잖아라며 또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제이크가 자신의 피부 상태를 설명하려 했지만 루한은 오히려 기분 나빠하면서 중국의 전통 향신료를 무시하냐고 따졌다고 해요. 제이크는 평소에도 루한이 수업 시간마다 중국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걸 불편해했지만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참아왔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루한이 먼저 제이크의 피부 상태를 거론하면서 마라샹궈 안에 들어있는 황기와 당귀 같은 약재들이 수천 년 동안 검증된 거라며 피부에 좋을 테니 한번 먹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제이크는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마라샹궈 국물을 한 숟가락 먹어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먹자마자
입안이 얼얼하고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이었다고 했죠. 괜히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온몸에 두드러기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제이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어요. 어린 학생이 자신의 건강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기 나라 음식의 우수성만 강조하는 루한의 모습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렇게 응급실에 가려던 참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남편 피트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자신의 회사 동료도 마라샹궈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서 특히 화자오와 마자오라는 중국 산초는 단순히 얼얼한 맛을 내는 게 아니라 피부 점막을 자극하는 위험한 향신료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으니 루한이 더욱 못마땅해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중국인은 원래 그렇게 자만과 허풍이 심하다면서 자신의 제약회사에 있는 중국인 연구원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 연구원은 나노 입자를 이용한 신약 전달 시스템이라는 기술을 완벽하게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중국의 한 화학 공장이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폭발 사고가 났다면서 이런 게 다 일단 되는 척하고 보자는 중국식 허풍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는 지난 1년간의 병원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레르기 전문의부터 좋다는 약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지만 제이크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저 조심하면서 사는 것만이 최선이었는데 이렇게 중국 음식 때문에 응급실로 가고 있다니 너무나도 허망했죠. 병원에서도 역시 향신료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제이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지만 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날의 응급실 사건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달리 큰딸 앨리스가 집에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죠. 하버드 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만났다는 한국 유학생 아영이었어요. 앨리스는 아영이와 공간 심리학 수업에서 도시 공간이 주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조별 과제를 하다가 친해졌다고 설명하더라고요. 특히 처음에는 아영의 독특한 시각이 인상 깊었다고 했죠. 다른 학생들이 현대 건축물의 화려한 디자인이나 조경에만 관심을 보일 때 아영은 전통 가옥의 구조가 사람의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친분은 자연스럽게 수업 밖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된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이야기하다가 앨리스가 주연 배우 이병헌에 대해 궁금해했고 아영은 그의 대표작부터 연기 스타일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해요. 게다가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한국의 현대 아파트와 전통 한옥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주거 공간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설명해 주었다며 앨리스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영이가 우리 집에 방문했는데 저는 처음에 단순히 딸의 친구구나 싶었죠. 그런데 아영이는 미국에 유학 온 후 처음으로 친구 집에 방문한다면서 양말 2켤레를 선물로 건네주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친구 집을 처음 방문할 때라 하더라도 특별히 선물을 준비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냥 약속된 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특히 아영이 준비한 양말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한자로 양말이 복복자를 연상시켜서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했거든요. 처음 만나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면서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과 의미를 담은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에 저절로 감동하고 말았죠. 그런데 아영은 거실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두꺼운 스웨터와 담요를 두르고 있는 것이 신경 쓰이는 듯 했어요. 제가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실내 온도를 18도로 유지한다고 설명하자 아영이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영은 한국의 집들은 들어가자마자 방바닥이 뜨끈뜨끈해서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지낸다면서 18도는 사실상 실내에서도
겨울 외투를 입고 지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특히나 한국 전통 가옥 한옥의 온돌 문화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면서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 실내 온도를 고르게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그것도 단순히 전기를 써서 데우는 게 아니라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연기가 구불구불한 고래라는 통로를 따라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바닥을 데우는 과학적인 구조라고 했어요. 제가 신기해하며 정말 그런 방식으로 난방이 가능하냐고 묻자 아영은 더욱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죠. 특히 한옥의 구조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한옥에서 지내면서 증상이 호전된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한옥의 치유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숯과 황토로 만든 벽이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원리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저는 그저 예의상 듣는 척했어요. 현대의학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의 옛날 집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얼마 전 중국 유학생 루한이 보여준 과도한 자부심이 떠올라 이건 역시 동양인 특유의 전통 문화 자랑이 아닐까 하는 선입견도 있었죠. 특히 마라샹궈 사건으로 제이크가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동양의 전통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계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아영을 보더니 앨리스의 친구구나 하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아영이 하버드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다고 하자 남편은 특히 최근 화제가 되는 친환경 건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는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영이 한옥의 친환경적 요소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남편도 처음에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남편이 한옥의 숯 활용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료가 있느냐고 날카롭게 물었죠. 그런데 아영이 마치 준비된 것처럼 논문들을 하나씩 인용하며 설명하기 시작하는 모습에 화학공학을 전공한 남편도 흥미로운 눈빛을 보이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숯의 기공 구조가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한옥의 경우 숯이 벽체 내부에 있어서 오히려 흡착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조금은 전문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답변에 저는 그만 턱이 빠질 뻔했어요. 아영은 침착하게 숯의 마이크로 기공과 나노 기공의 차이를 화학적으로 설명하면서 한옥 벽체 내부의 숯은 오히려 기공 크기에 따라 더 효과적인 정화 작용을 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1나노미터 크기의 기공은 포르말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을 2에서 50나노미터 크기의 기공은 벤젠과 톨루엔 같은 미세먼지를 걸러낸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며 설명하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 네이처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까지 인용하면서 말이죠. 표정을 보아하니 남편도 놀란 것 같았어요. 남편이 다시 한번 현대 건축 자재와의 비교 실험 데이터를 요청하자 아영은 서울대 연구진이 진행한 비교 실험 결과를 막힘없이 설명했죠. 특히 현대 건축 자재 대비 유해물질 흡착률이 최대 300까지 차이 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했죠. 특히 미국의 LED 인증 건물이나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와 비교해도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월등히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까지 덧붙이는 걸 보고 한국 학생의 똑똑함에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동시에 제 마음속 편견이 조금씩 무너져 갔었죠. 혹시 제이크의 알레르기도 이런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를 연발하다가 어떻게 건축공학을 전공하면서 화학적 메커니즘까지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영은 겸손하게 웃으며 화학은 교양 수업으로 들었고 화학 교수인 아버지 덕분에 어려서부터 과학 서적을 많이 접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좀 꼼꼼한 성격이라 관심 있는 분야는 깊이 파고드는 편이라고도 말했죠. 저는 아영의 말을 듣고
한국 학생들의 이런 겸손하면서도 깊이 있는 학구열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집에 오면서도 양말을 사오는 센스와 매너까지 정말 한국 사람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족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읽었는지 아영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한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하버드 건축공학과의 카트 교수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었는데 조회수가 벌써 50만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평소 전통 건축을 비과학적이라며 혹평하기로 유명했던 카트 교수가 한국 방문 후 완전히 달라져서 한옥의 우수성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담겨 있더라고요. 게다가 아영은 카트 교수가 최근 보스턴 근교에 한옥 체험관을 짓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어요. 특히 교수가 자신의 20년 된 천식이 한옥 체험 일주일 만에 호전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다며 매주 주말마다 방문객들을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영은 수줍은 듯 웃으며 저희한테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카트 교수의 한옥 연구 프로젝트에 학생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저희 가족도 한옥 체험관에 방문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제이크의 알레르기 증상에 한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덧붙였죠. 그날 밤 아영이 돌아간 후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은 아영의 설명이 과학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했고 앨리스도 평소 알던 아영의 모습과는 또 다른 전문가다운 면모에 감탄했죠. 특히 제이크가 빛나는 눈으로 이번 주말에 한옥에 꼭 가보자면서 피부 질환에서 탈출할 수만 있다면 한옥에서 평생 살 수도 있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제이크의 말을 듣고 그동안 치료를 위해 현대 의학만을 고집했던 제 태도가 오히려 다른 가능성을 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주말 한옥 체험관에 도착했을 때는 아영과 카트 교수가 나무로 된 대문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는 반갑게 웃으며 제이크를 바라보더니 아영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호흡기 질환에는 한옥의 숲 공법이 특히 효과적이라고 제이크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더라고요. 한옥 안쪽으로 들어서자 깊은 처마 아래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설명 때문인지 뭔가 한옥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건물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가 느껴졌는데 마치 깊은 산속에 들어온 것처럼 상쾌하고 청량했어요. 특히 제이크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평소 냄새에 민감한 자신의 코가 전혀 자극을 받지 않는다며 신기해했죠. 제이크의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이런 효과가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카트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원래는 자신도 한옥의 효과를 전혀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20년 된 자신의 천식이 단 일주일 만에 호전되는 걸 경험하고 나서야 한옥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교수는 들뜬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최근 자신이 유튜브에 올린 한옥 분석 영상이 100만 뷰를 돌파했다며 보여주었어요. 영상 속에는 한옥 지붕을 시공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석가래 사이사이에 검은 숯을 정성스럽게 배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영상 속 카트 교수가 갑자기 영상을 멈추었어요. 그러면서 지붕 속 수채 배치가 단순한 건축 재료가 아니라 거대한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고 열정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특히 천장 위쪽에 설치된 숯은 실내 습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면서 곰팡이도 예방하고 각종 유해물질도 흡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트 교수는 미국의 최신 공조 시스템이나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는 습도를 조절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현대 건축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 실내 곰팡이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면서 최근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유럽의 최고급 주거단지보다도 우수한 수치가 나왔다고 덧붙였죠. 그런데 무엇보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이 숯 한 포의 가격이 고작 3,000원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남편 피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그 정도 효과를 내는 재료가 그렇게 저렴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카트 교수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처음에는 이 가격을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면서 200평. 한옥의 지붕 전체를 시공해도 숯 비용이 15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죠. 순간 지난 5년간 제이크의 치료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레르기 전문의 진료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고 각종 검사비와 약값을 더하면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갔었죠. 그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던 현대의학 치료와 비교하면 한옥의 효과는 정말 믿기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한옥의 벽면이나 바닥에도 숯을 시공할 수 있어서 집 전체가 마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자연 치유력을 발휘한다는 설명을 들으니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5년간 찾아 헤맸던 해답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 피트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실험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물었습니다. 교수는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장면으로 넘겼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서울대학교 공대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한옥 실험 데이터가 나타났는데 현대식 건축 자재와 한옥 숲벽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데이터 수치는 더 놀라웠어요. 특히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수채 단면이 마치 벌집처럼 수많은 구멍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죠. 카트 교수는 이 구멍들이 바로 나노 기공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미세한 구조가 실내 공기 정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현대 건축 자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흡착력이 바로 이 나노 기공 구조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숯은 마치 정교한 채처럼 크기가 다른 나노 기공들이 각각 다른 유해 물질을 걸러낸다고 했어요. 말을 이어가던 아영은 잠시 멈추더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네이처지 최신호를 보여주었습니다. 표지에는 한옥 숲벽의 전자현미경 사진이 실려 있었고 전통 지혜의 과학적 재발견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아영은 살짝 붉어진 얼굴로 자신도 이 연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이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있던 피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던 남편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는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질문을 던졌어요. 벽체 내부에 있는 숯이 어떻게 그토록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화학공학자다운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카트 교수는 답변 대신 저희를 숯벽 앞으로 안내했어요. 벽을 직접 만져보면 숯이 습도를 조절하면서 자연스러운 공기 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며 설명했는데 실제로 만져보니 독특한 청량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깊은 숲속에 있는 듯한 상쾌함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빛이 피어올랐습니다. 5년간 제이크를 데리고 다니며 찾아 헤맸던 치료의 답이 이 벽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알레르기 환자들에 대한 효과를 묻자 교수의 표정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보스턴 종합병원과의 공동 임상실험 결과를 언급하며 70%의 호전율과 아토피 환자들의 투약량이 40% 감소했다는 놀라운 통계를 전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까지 수많은 병원과 치료법을 찾아다녔지만 이런 높은 호전율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유명하다는 독일 클리닉에서도 20% 정도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이런 수치라면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었죠. 저희는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와 놀라운 가능성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숙박을 결정했습니다. 체크인을 하자마자 제이크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평소라면 실내에 들어갈 때마다 코를 훌쩍이고 기침을 하곤 했는데 이상하리만치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이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밤새 가려움으로 뒤척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다음 날 아침에는 처음으로 긁지 않고 잘 수 있었다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이크의 환한 얼굴을 보는 순간 지난 5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수많은 병원을 전전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약을 시도했지만 찾지 못했던 답이 바로 여기 5천년의 지혜가 담긴 한옥 안에 있었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현대 의학의 한계를 한국 전통 건축의 지혜가 이렇게 간단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첨단 기술만이 답이라 생각했던 제 편견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카트 교수의 영상은 순식간에 더욱 뜨거운 화제가 되었어요. 3,000원짜리의 기적을 설명하며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장면은 소셜미디어에서 밈이 되었고 하버드대 건축학과에서는 한옥 건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기까지 했죠.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한 기업은 전 직원 숙소를 한옥으로 짓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보스턴의 한 건설회사 대표는 자신의 천식을 앓는 딸이 한옥에서 하룻밤 자고 난 뒤 완전히 달라졌다며 앞으로 지을 모든 주택에 한옥의 숲벽 공법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숲벽 있는 집이 보스턴의 새로운 부동산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걸 한국의 전통 한옥이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셈이죠.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 한국의 전력 기술이 영국 보틀리 시골의 9만 가구를 살렸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 성공을 계기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한국 재계 총수들이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영국 국왕의 환대를 받으며 국빈 방문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심지어 영국 BBC에서는 138년 세계 1위 한국의 전력 기술이 영국의 미래를 밝힌다라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보틀리 전력청의 수석 자문관 트레이스 와일스라고 합니다. 35의 나이의 고향인 보틀리에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 보틀리는 옥스퍼드셔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인구가 2만 명 남짓한 조용한 시골 마을이지만 1880년대 영국 최초로 수력 발전소가 세워진 곳으로 영국에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보틀리는 지난해에만 138번의 정전 사고를 겪었어요. 특히 겨울철이면 노후화된 전력망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하루에도 몇 번씩 전기가 끊기곤 했답니다. 그런데 한국의 LS 일렉트릭이 최근 설치한 ESS 발전소가 이런 보틀리의 고질적인 전력난을 말끔히 해결해 주었죠. 특히 한국의 AI 기반 전력 관리 시스템이 보틀리의 구릉지형과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완벽하게 대응했어요. 미국이나 독일 기업들은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특히 실시간으로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폭설이 내리는 날에도 전력 공급이 끊기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제 책상에 쌓이는 민원 서류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오던 정전 관련 민원이 이제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로 줄었거든요. 특히 커뮤니티 센터의 로즈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감사 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류마티스로 고생하시는 할머니께서 이제는 따뜻한 실내에서 편안하게 뜨개질 모임을 이어가실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보틀리 냉동식품 공장도 큰 수혜자 중 하나였습니다. 작년만 해도 잦은 정전으로 보관 중이던 식품들이 녹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는 24시간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거든요. 덕분에 300명의 일자리도 지켜냈고 오히려 생산량을 30%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도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ESS 발전소 운영을 위해 젊은 기술자들을 파견해 주었고,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기술 교육까지 제공해 주었죠. 특히 매달 진행되는 한영 청년 기술 교류 프로그램은 제가 전력청 자문관으로서 지역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더라고요. 사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지난해 런던 에너지 솔루션 컨퍼런스에서 만난 LS 일렉트릭의 정한욱 팀장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당시 저는 보틀리의 심각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성공 사례를 찾고 있었죠. 컨퍼런스장에서 정 팀장은 한국의 제주도에 설치된 ESS 시스템이 어떻게 섬 전체의 전력 문제를 해결했는지 발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틀리 지역은 구릉지가 많고 습도가 높아서 전력 설비의 부식이 심한데 과연 한국의 기술이 이런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졌죠. 그러자 정 팀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주도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습하고 바람이 거센 지역 중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수년간 찾아 헤매던 해답이 눈앞에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 팀장님이 발표가 끝나자마자 직접 보틀리를 방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한국 기업의 임원이 이렇게까지 작은 시골 마을에 관심을 가진다는 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작년 일본 기업과 미팅을 했을 때는 도쿄 지사에서 형식적인 제안서만 보내고 끝이었거든요. 심지어 2년 전 독일 기업을 접촉했을 때는 영국 본토 외곽이라는 이유로 아예 미팅조차 거절당했던 기억이 났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보틀리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 팀장님의 열정적인 태도가 인상적이었지만 과연 이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결국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보틀리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베르농 클루디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클루디 회장님은 보틀리 지역에서 40년 넘게 전기 설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발전위원회 의장직도 맡고 계셨기에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클루디 회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한국의 전기 기술이라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한국과 영국의 전기 역사는 매우 깊은 인연이 있다면서 현재 한국전력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송배전 손실률을 자랑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통해 송배전 손실률을 2% 미만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면서 이는 영국의 평균 손실률 6%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클루디 회장님은 한국이 이처럼 뛰어난 전기 기술을 보유하게 된 데에는 보틀리 출신 토마스 라이틀리의 공이 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클루디 회장님은 지금부터 138년 전인 1887년에 조선의 최초 전등 설치를 담당했던 기술자가 바로 영국 보틀리 태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한국의 세계적인 전력 기술이 놀랍게도 138년 전에 시작된 거였죠.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재차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클루디 회장님은 보틀리 도서관에 그 자료들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고 했죠. 그날 오후 저는 보틀리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도서관 3층 향토자료실에서 근무하시는 사서분께 조선과 관련된 전기 역사 자료나 토마스 라이틀리가 작성한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았죠. 그런데 그 사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무슨 일 때문에 라이틀리의 자료를 찾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보틀리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한국 기업과 협력을 추진 중인데 과거 한영 전기 교류 역사를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관련 논문도 쓸 계획이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그 사서는 자신이 토마스 라이틀리의 증손자인 애덤 라이틀리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마치 소설 속 장면처럼 느껴졌고
이런 우연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혹시 증조부님의 자료들을 볼 수 있을지 여쭤보았습니다. 라이틀리 사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눈가에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면서 그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면서 저를 도서관 지하 수장고로 안내했어요. 수장고 깊숙한 곳에서 라이틀리 사서는 오래된 참나무 책장 뒤편에 숨겨져 있던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보틀리 투 조선 1887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죠. 라이틀리 사서는 조심스럽게 철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들이 질서정연하게 보관되어 있었고 사서는 하나씩 편지를 꺼내면서 내용을 읽어내려갔죠. 그런데 첫 번째 편지에서 미국인 윌리엄 맥케이 사건 보고서라는 글자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1887년 조선에 미국인 기술자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냐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라이틀리 사서의 표정이 순간 무거워지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원래 조선은 고종 황제가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서양의 전기 기술 도입을 결정했고, 그래서 전기 기술자로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에디슨 전기회사 소속 윌리엄 맥케이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맥케이는 늘 호신용으로 6연발 콜트 권총을 허리춤에 차고 다녔다고 해요. 어느 날 그의 조선인 조수가 처음 보는 서양 무기에 호기심을 보이자 맥케이가 장난스럽게 권총을 꺼내 보여주었고 그러다 갑자기 방아쇠가 당겨져 맥케이의 관자놀이를 관통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정말 허무하게 미국인 기술자가 조선에 온 지 3일 만에 세상을 뜨게 된 것이니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맥케이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조선의 전기 보급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때 영국 보틀리 출신인 토마스 라이틀리가 그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138년 전 영국의 작은 마을 보틀리 출신 영국인이 조선의 근대화에 첫 도움을 주었고, 이제는 송배전 손실률 2% 미만, 전력 공급 신뢰도 99.999%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ESS 발전소가 보틀리의 9만 가구를 살리게 된 것이니까요. 제 눈빛에 깃든 감동을 읽었는지 라이틀리 사서는 다음 편지를 조심스레 펼쳐 보였습니다. 편지에는 조선인들이 처음 전기를 접했을 때의 놀라운 반응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전선줄을 타고 흐르는 불을 보고 물처럼 흐른다 하여 물불이라 불렀다가 나중에는 그 빛이 하늘을 떠도는 것 같다며 건달불이라는 재미있는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순수한 상상력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죠. 그러자 라이틀리 사서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문이 4대에 걸쳐 이 자료들을 마치 갑옷처럼 소중히 보관해왔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책상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당시 사용됐던 원형 전구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그 역사적인 유물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가장 극적인 순간은 마지막 편지를 펼쳤을 때였습니다. 라이틀리 사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더니 이 편지가 증조부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지에는 조선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견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기술이 조선의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겸손한 바람과 함께 조선인들의 끈질긴 학구열과 부지런함을 높이 평가하며 이런 근면성실한 민족이라면 머지않아 영국을 뛰어넘는 전기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는 예언 같은 내용이었죠. 라이틀리 사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놀랍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38년 전 보틀리가 조선의 전기를 전해준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이 보틀리의 전력난을 해결해주게 된 것이니까요. 미국의 테슬라나 독일의 지멘스도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마을의 전력난을 한국의 기술이 단 3개월 만에 완벽히 해결해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LS 일렉트릭의 ESS 기술이 보틀리를 구하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138년 전 토마스 라이틀리가 뿌린 씨앗이 맺은 결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며칠 후 저는 정한욱 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보틀리와 한국의 오래된 전기 역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ESS 발전소 도입이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러자 정 팀장은 즉시 답장을 보내왔는데 놀랍게도 한국전력 박사과정 시절 토마스 라이틀리의 조선 전기 사업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ESS 프로젝트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 팀장은 라이틀리의 후손이 아직 보틀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받았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의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죠. 게다가 LS 일렉트릭 본사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했죠. 며칠 후 LS 일렉트릭 본사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ESS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기술력을 확인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내용이었죠. 특히 보틀리와 비슷한 지형과 기후를 가진 지역에 설치된 ESS 운영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어요. 저는 즉시 보틀리 전력청에 출장 계획서를 제출했고 다행히 전력청에서도 이번 방문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흔쾌히 승인해 주었죠. 게다가 영국 에너지부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향후 정부 차원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LS 일렉트릭 본사로 초청받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로비에 도착하자 정한욱 팀장이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셨는데 먼저 24층에 있는 스마트 에너지 관제센터부터 보여주겠다고 했죠. 제가 스마트 에너지 관제센터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물어보자 정 팀장은 영국의 전력난을 해결하려면 실시간 전력 관리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시설부터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4층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거대한 디지털 월이 눈에 들어왔는데 전 세계 31개국에 설치된 LS 일렉트릭의 ESS 가동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저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잠시 말을 잃을 뻔했어요. 이내 정신을 차리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의 데이터가 눈에 띄어 물어보았더니 정 팀장은 그곳의 ESS 도입 후 전력 요금이 27% 절감되었다며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 정도 성능과 비용 효율성이라면 우리 보틀리의 전력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 팀장은 이런 성과를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을 보여주겠다며 기술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로 향하는 복도 양쪽 벽면에 LS 일렉트릭이 받은 국제 인증서들이 빼곡히 걸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많은 인증서들이 실제 실효성이 있는 거냐고 정 팀장님에게 물어보았죠. 그러자 정 팀장은 1974년 IEC 안전 인증을 시작으로 독일 TÜV, 미국 UL, 영국 BSI까지 세계 유수의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ESS 안전성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UL9540A 인증을 받았다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이 기술은 영국의 선도적인 에너지 기업들도 아직 획득하지 못한 인증이었거든요. 정 팀장님은 특히 복도 제일 끝에 걸린 ESS 안전성 부문의 독일 TÜV 인증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충방전 효율 95%와 20년 이상의 수명이라는 놀라운 스펙을 설명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최근 중국 CATL의 배터리 과열 폭발 사고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 팀장님께 CATL 사고처럼 위험한 상황은 없는지, 어떻게 이런 높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죠. 그런데 정 팀장님의 답변은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대량 생산에만 치중하다 보니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단계라고 하시더군요. 반면 한국은 10년 넘게 안전성 연구에 투자해왔고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의구심을 눈치채셨는지 정 팀장님은 직접 보여주겠다며 저를 기술연구소 AI 개발실로 안내하셨어요. AI 개발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깊은 경악하고 말았어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첨단 모니터 앞에서 열중하는 모습이 마치 미래의 연구실을 보는 듯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건 밤샘 작업 중이던 최영미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최 수석은 제가 보틀리 출신이라고 말하자 특히 눈을 더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보틀리 지역의 구릉지형과 연중 70% 이상을 기록하는 높은 습도로 인한 전력 설비 부식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지 물었더니 최 수석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최 수석의 설명이 더 놀라웠습니다. 바로 한국의 자체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며 전력 수요를 99.9% 정확도로 예측하고 날씨 변화에 따른 대응 속도도 0.001초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였죠. 게다가 최 수석이 알려준 한국의 성과는 더 놀라웠어요. 한국전력의 송배전 손실률이 2% 미만이라는 거였죠. 저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국의 평균 손실률이 6%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즉시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영국에서도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들이 이곳에서는 이미 실용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특히 최 수석이 이어서 설명한 차세대 전력관리 시스템의 발전 가능성을 들으며 한국의 기술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 방문을 마치고 보틀리로 돌아온 후 ESS 발전소 준공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LS 일렉트릭의 기술진들은 놀라운 속도로 작업을 진행했고 불과 3개월 만에 9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가 완성되었죠. 준공식 당일 보틀리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었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LG그룹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한국의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죠. 특히 찰스 3세 국왕까지 방문하면서 준공식은 영국 전역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게다가 BBC는 특별 생중계까지 진행하면서 138년 만에 역전된 한영 전기 교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내었어요. 특히 이재용 회장은 축사에서 보틀리와 한국의 인연을 언급하며 138년 전 토마스 라이틀리가 조선에 전해준 전기의 불씨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되어 다시 보틀리를 밝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세계 최고 전력 기술로 지어진 대한민국의 LS ESS 발전소 가동 이후 보틀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겨울철 정전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전력 요금도 평균 32%가량 절감되었죠. 심지어 냉동식품 공장은 생산량을 50% 늘리면서 신규 일자리 200개를 추가로 창출했답니다. 보틀리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더 뜨거웠어요. 지난주 보틀리 메인 광장의 주민 공청회장에서 평소 꼼꼼하고 까다로운 성격으로 유명한 닉 맥버니 씨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그는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이제는 매일 아침 전기 걱정 없이 여유롭게 커피를 내리는 일상이 정말 행복하다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로즈 할머니의 뜨개질 모임은 예전에는 난방비 부담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모임을 가졌지만 이제 따뜻한 실내에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엘리자베스 윌슨 할머니는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고생했는데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실내에서 뜨개질을 할 수 있게 된 건 다 대한민국 덕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제 보틀리는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 한영 청소년 기술 교류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출범했고 매년 20명의 보틀리 청년들이 한국의 선진 전력 기술을 배우러 떠나게 되었죠. 게다가 보틀리 도서관 3층은 에너지 교육센터로 새롭게 단장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게 되었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